여보, 어머님 집 언제 우리 앞으로 넘어와? 요양원 자리 하나 알아놨는데 보증금이 필요해. 얼마 안 남았어. 곧이야. 어머님 거동도 불편해지실 때가 됐으니까 슬슬 요양원 얘기 꺼내볼 거야. 근데 어머님이 통장이랑 도장을 안 내놓으시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어제 어머님 방 뒤졌는데 통장이랑 도장 다 찾았어. 언제든 쓸 수 있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러 들어선 아들네 집에서 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부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오해예요.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집,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를 더 자주 보기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이사 온 저에게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민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70살이고 서울 근교에서만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손을 꼭 잡고 영희야, 미안하다. 먼저 갈게. 당신은 좋은 세상에서 좋은 건 많이 보고 마음껏 즐기다 천천히 와. 라는 마지막 말을 들었지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니 집 안 구석구석이 그 사람의 빈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었던 마당의 감나무는 계속 자라 매년 열매를 맺었지만 이젠 감을 따서 건네줄 사람도 없었어요. 영희야, 올해 감은 특별히 달다. 며 웃던 그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마주 보던 자리가 텅 비어 있어 밥맛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통쾌한 방식으로 마지막 존엄성을 지켰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재산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도 제 선택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텅 빈 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이 저를 깨우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서울 근교의 30평 아파트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가끔 아들 영민이가 전화를 해도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뿐이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엄마는 늘 똑같지 뭐. 너네는 어때? 저희요? 아, 네, 다들 바쁘게 잘 지내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아들 가족을 보며 마음 한편이 서글펐어요. 여러분도 명절에 짧게 다녀가는 자식들 때문에 서글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적막함을 아실 겁니다. 하루는 우연히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썼던 편지였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영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처럼 예쁘고 똑똑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힌 그 정성스러운 글씨체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남편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영민이를 안고 있는 우리 모습.
그때는 가족이 전부였는데 세월이 흐르니 다들 제 곁을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은 하늘나라로, 아들은 바쁜 자기 삶으로. 그래도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 근처로 오세요. 분당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민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물어보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 민우는 6살 배기로 명절에만 보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게다가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맞벌이 하느라 민우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함정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 결정한 이사가 후회로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바로 그날 저녁, 오랜 이웃 최할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희야, 잘 생각해봐. 나도 딸 집 근처로 이사 갔다가 크게 후회했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언니?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좋았지. 엄마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딸이 내 연금 통장 관리한다면서 가져가더라고. 그러더니 몇 달 뒤에는 내 방도 손주 공부방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야. 결국 내가 돈 들여 샀던 집인데 손님 취급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도망쳐 나왔지 뭐.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서 작은 집 얻었어. 딸은 한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돈 꾸러 연락 온다니까. 최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우리 영민이는 달라 라는 엄마의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날, 오랜 이웃 최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 씨 자식 근처로 이사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도 딸 내 근처로 갔다가 결국 돌아왔다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오랜 이웃들과 정든 동네를 뒤로하고 저는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날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겼고 그 작은 손길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민우야. 이제 할머니랑 자주 볼 수 있어.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데리러 가서 함께 놀았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제 통장이나 보험 서류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엔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치챈 것은 며느리의 시선이었습니다. 민우를 돌볼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제가 보낸 육아책 안 읽으셨어요? 육아 방식에 대한 잔소리가 늘어갔고 점점 민우와 함께하는 시간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제 나이와 경험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우와 함께 동네 벚꽃 축제에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따라 민우가 특별히 즐거워했어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모아 제 머리에 얹어주며 할머니, 공주님 됐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작은 풍선도 사주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의 옷에 아이스크림 자국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본 며느리의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왜 민우 옷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거 제가 어제 산 10만 원짜리 브랜드 옷인데 이렇게 거짓골로 입히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옷 한 벌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민우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옷은 빨면 되지 않겠니? 이게 그렇게 화를 내야 할 일이니? 제 말을 무시한 채 며느리는 민우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말소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랑 단둘이 나가지 마. 이게 옷이 뭐야? 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물들이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안에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우는 엄마의 꾸중의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상식 밖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육아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언제 집 문서랑 통장 정리 말씀드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빨리 해야지. 어머님 집은 최소 5억은 나올 텐데 그걸로 우리 집 대출 갚고 민우 학원비도 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위한다던 자식들의 진심은 결국 제 재산이었던 거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괜히 이사 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할머니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밤새 과거 영민이에게 쏟았던 사랑을 떠올렸어요.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아들을 안아주던 날, 중학교 입학식 날새 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에 눈물 지었던 순간, 대학 합격 소식에 온 가족이 껴안고 기뻐했던 그날,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이후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달리 보였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통장 이야기, 보험 이야기, 집 문서 이야기. 심지어 아들은 공인 인증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하는 게 편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망설이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거 신경 쓰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민우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서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이는 듯한 시선을 느끼는 것은 참을 수 없이 배신감이 들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잠시 민우를 데리고 놀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제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온 며느리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과 도장을 찾는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혹시 중요한 서류 있으시면 정리해드리려고. 그날부터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우가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눕고 싶어 했죠.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디 아파? 할머니 목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도 아파요. 작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켰어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민우가 열이 많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갈까? 라고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수진아, 민우가 열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어머니 우선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보세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갈게요. 그 말에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 옆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마는 불덩이 같이 뜨거웠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품에 안겨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초기 폐렴 증상이라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도착한 며느리의 표정은 놀랍게도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애 열이 이렇게 높았는데 왜 진작 병원에 안 데려오신 거예요? 애가 잘못됐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던 건 저였고 기다리라고 한 건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수진아, 내가 아침에 전화로 해열제 먹이고 기다리라고 했잖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애가 이 지경인데 당연히 병원을 데리고 왔어야죠. 애도 키워보신 분이 그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아픈 상태라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괜찮아? 아들은 민우의 이마에 손을 얹고는 곧바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애가 이렇게 아픈데 왜 진작에 병원에 안 데려오셨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비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아들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는 한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애 고생시키고 도는 돈대로 들고. 병원비? 그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병원비 내가 낼 테니 병원비는 걱정 마라. 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엄마가 애초에 애만 잘 봤으면 돈 들어갈 일도 없었잖아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먼저 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손주 민우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많이 아팠는데 할머니가 병원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민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비밀인데,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집 팔면 우리 놀이공원 가고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보낸대요. 할머니 많이 늙어서 혼자 살기 힘들대요.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로 전해 들은 잔인한 진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제게 이런 대우를 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우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 더 파고들며 말했어요. 나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도 좋고 같이 노는 것도 좋아요. 할머니가 다른 곳 가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마음과 자식들의 탐욕이 너무나 대비되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수 없었어요.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사 왔지만 결국 자식들이 원했던 건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우를 잠시 돌봐주는 동안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면 나중에 통화 기록이 남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어요. 자식과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장 보러 간다며 나와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죠. 변호사님,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절대로 모르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고 중요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모르게 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 사항인가요? 우선 중요한 서류는 자택에 두지 마세요. 모두 여기에 맡기시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세요. 또 통장이나 인감도 저희가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물로 내놓을 때는 부동산에도 비밀 유지를 당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등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발견한 걸까 하는 불안감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집에 돌아갈 때까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장 보러 갔다 오셨어요? 근데 장바구니가 비어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시장 구경하고 왔어.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주 민우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다음으로 오래된 친구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영희야,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돌아올 곳은 언제나 있어. 우리 동네에 작은 집 하나 나왔는데 내가 먼저 계약금 걸어 놓을게. 이런 진심 어린 친구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이런 진짜 마음이라는 걸 나이 들어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친구 정민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했어. 40년이 넘었지. 내가 남편 잃고 힘들 때도 내가 옆에 있었잖아. 이번에도 내가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친구란 이런 존재구나 싶었어요. 자식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친구들.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몰래 부동산에 연락해 제 분당집을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아 빨리 팔릴 수 있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모르게 진행했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손주 민우의 미래도 생각했습니다. 제 재산 중 일부를 민우 명의의 신탁 펀드로 만들어 그 아이가 25이 될 때까지는 부모도 손대지 못하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었어요.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몰래 은행에 가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새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새 노인복지 주택이 좋다던데 엄마 집 팔고 거기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 민우 대학 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민우 것 될 텐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인생을 헛살아온 것 같은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일구어 온 삶과 재산을 자식이 탐내고 있다니 남보다 못하단 걸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걸까요? 그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이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가 됐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요즘 좀 피곤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순순히 응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점점 더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실 때가 됐으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내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려준 그림 한 장과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앞에 놓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저는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돈줄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험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도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계약 완료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영민아, 수진아 할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가 다 말해줬어. 내 집 팔면 놀이공원 간다고. 그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내가 지난 밤 너희 대화도 다 들었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라는 말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이 집 방금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걱정 마. 민우 몫은 남겨뒀어. 재산의 일부를 민우 명의로 신탁해뒀어. 그 아이가 25 될 때까지는 손 못 대.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노인복지 재단에 기부했어. 나같이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해 쓰이겠지. 그 순간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다고 우리 앞으로 넘기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빨리 말해봐요. 어머님 설득했다면서요? 아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체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변호사님한테도 다 전달했어.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본이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되어 있어.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잘해준 게 아니라 내 재산 노리고 연기한 거잖아. 이제 연기는 그만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가라.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모습을 보니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알고서야 보이는 이 가식적인 모습이 어찌나 가관인지. 정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이미 민우의 순진한 말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일어나.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내가 내 진심을 믿을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옛날에 살던 동네. 내 진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민우한테는 내가 잠시 여행 간다고 전해줘. 그날 대화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짐을 정리하고 마침내 떠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 올 때 40년 살던 집을 정리해 가져온 물건들을 또다시 두고 가는 것이 서글펐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 사진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예전 동네로 다시 돌아가요. 아들네 가까이 이사 온 게 큰 실수였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거실 탁자 위에 민우가 놀러 왔을 때 그려준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유치원이 끝나면 자주 제 집에 와서 함께 놀았었죠. 그 6살 배기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민우 너무 사랑해.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오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보기 위해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을 뒤로하고 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오랜 친구들이 있는 교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진정한 가족 같은 이웃들과 함께요. 아들네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민우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거기서 뜨개질 모임에 가입하고 책 읽는 모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제 또래의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희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짐 다 챙기셨어요? 복지관 친구 김할머니가 웃으며 물어봐요. 네, 다 준비됐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들 며느리의 연락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야. 제 자신을 되찾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취미 생활, 여행.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